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닥터 MBC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뇌 수술을 생각하면 뭔가 뇌를 절개하고 수술 후 회복도 어려운 부작용 많은 그런 수술을 떠올리곤 하죠. 먼저 겁부터 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수술 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뭐 가족들은 알아볼 수 있을지, 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선 절망적인 생각부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큰 수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최근에 최첨단 과학을 접목시켜서 뇌신경 질환의 수술 방법이나 치료적인 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뇌정위 수술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북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고은정 교수를 모시고 뇌정위 수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mm의 오차 범위에서 성패가 갈리는 뇌질환 수술. 미세한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지나는 뇌 조직은 고도로 정밀한 수술이 필요한 부위인데요. 첨단 과학과 결합한 수술법으로 뇌의 특정 부위를 정확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점차 보편화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뇌정위 수술. 수술 적응 질환과 방법에 대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고은정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름이 참 생소합니다. 뇌정위 수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뇌정위 수술은 그 뇌정위 틀이라고 하는 특수한 고정 장치를 두개골에 장착을 하고 3차원으로 좌표를 형성시킨 다음에 그 생성된 좌표에만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치료가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라든지 수전증 같은 질환은 그 증상의 원인이 되는 병소가 굉장히 뇌의 심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의식 중추나 감각신경, 운동신경 중추들이 자칫 건드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정위 틀을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뇌 심부 특히 숨골 같은 곳에 발생한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술적 처치를 할 때 정상적인 뇌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 하게 되는 수술이 뇌정위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요. 네. 그 영화에도 저는 본 것 같아요. 그 SF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근데 맞습니다. 큰 각도기 같고. 네. 근데 그곳에 이제 머리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선 겁부터 날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여기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4개의 못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두개골의 바깥층에 고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이게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날카로운 스크류가 박히는 그 자리에 먼저 부분 마취제 같은 것을 바르고 아프지 않게 하고 장치를 고정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거는 없는 또 수술이기도 그런데 합니다. 일단 저 못이 피부는 뚫는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게 피부를 어떻게 이렇게 펀치처럼 이렇게 잡아 뜯는 게 아니라서 네. 피부를 벌리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사 바늘이 들어가는 정도의 흉터만 남고요. 네. 나중에 흉터가 하나도 남지 않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주사바늘보다는 훨씬 네. 두꺼워 보이지만. 예. 그러면은요, 이 뇌정위 수술이라는 것에도 종류가 있나요? 네, 정위 수술은 이제 2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무혈뇌 수술. 그야말로 이 정위틀을 쓰고 그 외에는 두피에 어느 절개도 가해지지 않고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무혈뇌 수술이라는 감마나이프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머리에다 두개골에다 구멍을 뚫고 네. 뇌에 전극을 삽입해서 그 전극을 강도와 모양과 세기를 조절하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환자분의 파킨슨 증상이나 수전증 증상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뇌 심부 자국술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라서 극대화하긴 했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뇌 수술을 하는데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양궁 선수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양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이 손을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막 뒤에서는 의료진이 뇌 수술을 진행하고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예, 이거랑 비슷한 수술. 네, 맞습니다. 그 방법이 뇌정위 수술이고요. 이제 그렇게 손떨림 증상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 수전증 증상인 양궁 선수가 수전증이 발생하면 관역을 제대로 경영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손을 많이 쓰고 정확한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하시는 분들한테 수전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실제로 드라마가 네.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환자가 수술 중에 의료진하고 대화도 나누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예, 들어가서 일단 환자분이 의식을 계속 깨운 상태에서 수술 때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이제 자세가 편안한지 먼저 그것도 물어보고 어떤 자세가 편한지 확인도 해가고 네. 환자분을 안심시키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전극이 들어가게 되면은 환자분이 느끼는 감각이나 아니면 힘 빠짐, 아니면 눈앞에서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느낌이 드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신경학적 증상들을 체크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증상이 얼마나 호전됐는지도 뭐 글을 써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손에 힘이라든지 아니면 떨림 증상들이 좋아지는지 그다음에 팔다리의 굳은 관절들이 잘 운동을 하는지를 확인해가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것이 이제 뇌신부 자극술인 네. 건가요?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그 감마 나이프 방법은 이제 더 이상 머리에 이 틀을 씌우는 것 말고는 네. 피부를 침투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감마 나이프는 틀을 씌운 다음에 이제 좌표를 정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MRI에서 이제 좌표를 잡을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머리에다 한 번 더 씌우고 MRI를 촬영을 하고 나서 컴퓨터로 그 좌표와 그다음에 그 병변에 어느 정도의 방사선 양을 주고 어떤 범위까지 치료를 할 건지 계산을 한 다음 환자분은 이제 감마 나이프 치료 기기에 누워서 이제 수술을 편안하게 받게 됩니다. 아무 느낌 없이 이제 그냥 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통증도 통증도 없고요. 네, 피도 그러니까 안 또 나고. 절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피도 나지 않고 네. 그에 따른 수혈도 필요 없고 네, 네. 처음만 겁났지 사실은 겁나는 수준은 아니네요. 네, 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방사선 치료랑은 다른 개념인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하는 치료가 이제 방사선 치료고요. 이제 감마 나이프 수술은 저희 신경외과에서 이제 하는 네. 이제 신경외과 쪽 수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이제 X선을 아주 적은 선량으로 해서 10회에서 30회 정도 환자의 종양과 그 종양의 위치에 따라서 나누어서 분할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주된 방법이고요. 감마 나이프 수술은 1회 치료로 모든 병변의 치료가 끝납니다. 종양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2, 3회 정도 분할해서 치료하는데 뭐 10번, 20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한 번의 치료로 치료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뇌 전이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만 올라오는 경우가 흔치 않고요. 되게 다발성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 10개까지 한 번의 치료로 치료를 모두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감마 나이프 수술 같은 경우에는 통증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틀을 씌울 때 외에는 네. 전혀 아무 통증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앞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 보통 뇌 수술이라고 하면 되게 크게 생각을 하는데 네. 환자가 편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거든요. 예, 어떤 질환을 이 방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네, 감마 나이프 수술인 경우에는 이제 감마 나이프 수술의 적응 중에 뇌종양이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대두되는 이제 생각되는 질환인데요. 뇌종양 중에서도 전이성 뇌종양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치료에 적응증이 되고 있고요. 그 후 따라오는 그 질환으로는 뇌수막종. 그래서 뇌수막종은 이제 뇌를 싸고 있는 껍질에서 발생해서 뇌를 누르는 질환인데 이제 양성 질환이긴 하지만 생긴 위치가 매우 깊은 곳에 생기거나 아니면 뇌신경들 그다음에 숨골들이 있는 주변에 생기면 수술하기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뇌수막종과 같은 양성 종양을 치료하는 데 주로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시게 되는 질환 중에 이제 청신경 초종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청신경에서 발생하는 뇌 종양도 저희가 감마 나이프로 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혈관 기형, 그래서 뇌 동정맥 기형이나 뇌 동정맥 루 그리고 동 모양 혈관 기형 같은 혈관 기형도 감마 나이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뇌신부 자극술에 적응증이 되는 파킨슨 질환도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분들은 이제 감마 나이프로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적 질환 중에서 5년 이상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그 강박성 장애 그런 것들도 또 감마 나이프 치료의 적응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꽤 범위가 넓죠. 네. 치료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는 병행이 되는 거죠. 네, 감마 나이프는 네, 감마선이라고 하는 특수한 방사선으로 예, 치료를 하게 됩니다. X선 같은 경우는 네. 좀 뭐지 약하다 우리 흔하게 네. 감마선에 비하면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감마선을 이용하게 되면 네. 좀 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뭐 부작용 같은 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네, 환자분들도 그 점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감마선 자체가 굉장히 그 강한 방사선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5톤이나 되는 차폐체 안에서 그거를 그 아주 가느다란 선으로 뽑아가지고 정확한 위치에만 그 에너지가 모여서 치료가 되도록 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주변 뇌조직에는 거의 정상 뇌조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오히려 액세선은 지나가는 길에 주변 조직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서 오히려 액세선 치료를 통한 방사선 치료보다는 감마 나이프가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한 번 치료받은 자리를 다시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네. 들어보니까 상당히 정교한 수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제한되는 연령대는 없나요? 네. 일단 그 매우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4세 미만의 아이들, 뇌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방사선에 아무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4세 미만의 아이들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는 100세까지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저희랑 계속해서 적극적인 환자분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저희의 그 요구를 따라주시지 못하는 뭐 치매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선망이 있으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정신건강학적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적응증의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예. 그 정이틀 지금 갖고 오셨는데요. 네. 그거 일단 뭐 피부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네. 부분 마취 같은 건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그래서 처음 시작 전에 한 30분 전에 오셔서 이 틀에 이 스크류가 고정될 부분의 넓은 피부 부위에 일단 부분 마취제를 한 30분 전에 도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이제 두개골에 씌워질 부분에는 부분 마취제를 다시 또 주사로 정확하게 주사를 하고 난 다음에 조이기 때문에 그때가 좀 아프시지 틀이 완전히 고정되고 난 다음에는 전혀 통증은 없습니다. 대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요. 네네. 그 X선 치료를 하게 되면 네. 흔히 이제 머리를 깎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네, 머리도 빠지지도 않고요. 또 머리를 깎지도 않고. 네, 해견아 이제 초점성으로 또 치료를 하게 되니까 지나가는 길에 탈모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신데요. 이게 뇌 깊은 곳에 있는 곳은 오히려 더 머리카락 두피 쪽으로 미쳐지는 영향이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피에 가까운 쪽에 있는 종양들 그쪽은 간혹 원형 탈모처럼 생기기도 하는데 3개월 정도 지나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네. 이렇게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은 그 두려움이 덜한데 처음에 저 틀만 보면 네. 상당히 겁을 낼 것 같아요. 자, 치료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치료 시간이 가장 짧게 치료가 끝나는 것이 이제 양성 뇌종양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치료에 끝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이성 뇌종양이 막 10개 정도 올라와서 또 볼륨이 큰 경우에는 40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개 정도 전이성 종양을 갖고 계신 분들 한 번에 치료를 해내려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가 넘어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수술 후에 종양 같은 거 바로 없어지나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제 머리를 열어서 종양을 파내버리면 한 번에 딱 그 자리에서 없어지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방사선이 가서 그 종양의 DNA를 파괴를 하고 그 파괴된 세포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이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부종들은 미리 다 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학적 증상이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성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낮은 선량으로 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종양을 자라지 않게 하는 게 또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뇌 동정맥기형 같은 혈관기형은 혈관 내피세포가 또 이 방사선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에 그 내경이 스스로 좁아지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것도 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사진을 찍어가면서 환자분의 상태가 어떤지 함께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감마선을 이용한 수술을 이야기했다면 네. 이번에는 뇌신부 자극술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이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뇌신부 자극술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이제 운동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조절이 안 되는 이제 파킨슨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본태성 진전으로 인한 수전증, 그다음에 목소리 떨림증, 그리고 그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하는 그 유전병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질환들이 뇌신부 자극술의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네. 전기 자극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잘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네. 처음에 정위틀을 씌우는 것은 똑같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정확한 좌표를 저희가 미리 MRI를 찍어서 계산을 해낸 다음에 그 좌표를 향해서 전극을, 가느다란 전극을 집어넣으면 그 전극의 세기와 모양과 그다음에 범위를 밖에서 컴퓨터로 조절을 해가지고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절개를 해야 네, 이거는 되잖아요. 절개를 네.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는 네. 머리는 뭐 삭발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네. 이번은 절개는 머리를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제가 너무 네. 집착합니까? 뭐. 네. 네. 머리카락 중요합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뇌 신부 자극술은 머리를 깎아야 되고요. 이게 몸 안에 또 이물질이 이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물질 외에 다른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세균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머리는 전부 깎아야 되고요. 네. 수술 후에 그러면 기계는 언제부터 작동하는 건가요? 네, 수술 후 기계 작동은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원하는 그 타겟 레벨이 있는데 네. 거기까지 한꺼번에 확 올리면 환자분한테 이제 뇌에 갑작스럽게 이상 전류가 확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위험해질 수가 있고 또 양량도 저희가 함께 조절을 해야 돼서 다음 날부터 아주 적은 세기로 조절을 하면서 약을 점차 그에 맞춰서 줄여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전기 자극기는 영구적인 건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게 뇌 심부에 전기 자극을 할 수 있는 전극을 심고 그 전기 자극기가 이제 피부 밑을 통해서 여기 쇄골 밑에 양쪽에 심겨지게 되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 배터리 수명 기간이 길게 쓰면 3년 정도 되고요. 짧게 쓰면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아. 불편감이 있기도 합니다. 아. 네, 최근에는 이제 이 리차저브, 그 우리 핸드폰 배터리처럼 네. 이렇게 붙여놓고 자고 다음날 하루 쓰고 하는 네. 그런 충전식 배터리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8년에 한 번 정도 배터리를 교환을 해야 되고요. 그 충전식 배터리는 우리가 밖에 추운데 나가면 핸드폰이 갑자기 꺼지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방전 상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파킨슨 질환 환자에는 사용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극기가 이제 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번개 치는 날이라든가 또는 뭐 전기장판 이용할 때라든가 또 요즘 많이 쓰는 휴대전화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사용하다가 또 뭐 이상 반응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주의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기장판에서 주무시다가 다음날 갑자기 기계가 꺼져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장판이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은 이제 멀리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치료기기 같은 것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도 좀 상의를 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대라서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고 하시는데요. 비행기 공항 검색대에 네. 이게 이제 쇠붙이가 몸에 들어있는 아. 거라 이게 검색대에서 이렇게 체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영문 진단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지참을 하시면은 검색대에서 옆으로 해서 거치지 않고 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 병들이 있는 거죠. 네. 충분히 그 파킨슨 질환, 특히 이제 약을 너무나 많이 드시거나
또 자주 드시게 되는 불편감이 파킨슨병은 진행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하루에 뭐 6번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약을 먹을 때 시간을 잘못 맞추면 약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몸이 꼬이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불편감들을 충분히 뇌신부 자극술로 이제 조절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뇌신부 자극술 자체가 완치를 위한 치료는 아닙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병을 없애는 거지만 네. 이 뇌신부 자극술은 병을 조절해주는 치료고요. 삶의 질을 훨씬 더 좋게 해서 환자분들의 병이 진행을 하더라도 덜 불편하게 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고은정 교수와 함께 뇌정위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동 씨는 평소에 술 하시는 편이세요? 새벽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중에는 뭐 거의 안 하고요. 주말에는 뭐 두세 잔씩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요즘 이제 연말 연시면은 술자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인지라 그렇게 혼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경험인데 혼술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네. 과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겪는 사람도 실제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하는 게 술자리인지 네. 술인지 술과 함께하는 지인들인지 헷갈리거든요. 네, 그리고 네.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되면 그런 갈증들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소통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